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일본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것 같다. 우리 경제부총리 격이죠.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이 최근에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가 본데 오늘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이요. 0.3%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세를 한 분기 만에 다시 또 반등으로 바꿔내면서 기술적인 침체는 피했는데 내용도 과연 그런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난 제발 좀 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정치권에서 이걸 해결해 보겠다 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논의됐던 핵심 내용들이 대거 빠졌고요. 전월세 전환율을 좀 낮추는 방안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성필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글쎄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할까요? 오늘 시장의 지수 자체는 큰 네.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폭풍이라 하면 내일 있을 금통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통위도 있고 예. 내일은 선물 옵션 증시 네. 만기이기도 하고요. 예. 또 뭐 길게 보면 다음 주에는 FOMC 미팅이 있으니까 네. 비교적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은 정말 고요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종합주가지수 0.8포인트, 0.04% 하락해서 1948.2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4.34포인트, 0.65% 하락해서 664.0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만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이 잘 버텼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거래소에서는 2,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고 반면에 기관이 1,500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을 막아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108억 원 정도 주식을 사면서 거래소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고요. 예,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까지 보게 되면은 거래소에서만 6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거래일수 보면 거의 일주일 내내 주식을 팔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3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으니까 거래소와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행보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시장에 더 많은 부정적인 역할을 해준 거는 선물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을 제외하면 닷새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인 것도 시장에는 부담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폭풍을 앞두고 조금 잠잠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아까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종목이나 업종별로는 등락이 많이 엇갈리는 모습도 있었겠죠? 오늘은 총평을 해보면 예. 이 전기차 관련된 이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률이 좀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쪽에서는 SDI가 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7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유가가 빠졌음에도 LG화학은 2.6%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전기차 배터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땠나요? 유가와 관련돼서 가장 관심을 끄는 기업 중에 하나는 한국전력이라고 할 텐데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떨어져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데 뭐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한국전력 2.58% 오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국제유가 내리고 그러면은 뭐 항공주나 자동차주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큰 어떤 움직임은 없었나 보네요. 자동차, 현대차 1%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아차도 오늘은 소폭 0.38% 상승했으니까 유가 하락에 대한 뭐 기대감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유가 하락에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항공주들 뭐 유가가 하락하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수치는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니까 네. 항공주들은 유가 하락에 있어서의 어떤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증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끝날 걸로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이 이제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금통위가 있지만 사실은 금통위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들어와서 배당을 받고 넘어갈 것인지 뭐 기로에 놓이는 상황인데 지금 배당은 과거에 비해서는 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 1.2%에서 1.3%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한 1.4% 정도 되니까 한 보름 정도 주식을 잘 가지고 있으면 한 1.4에서 1.5% 정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배당은 네. 유리하다. 그래서 예. 만기가 지나고 나면 배당 관련된 자금으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좀 그동안의 부진함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안전하게 가야지 되는 장이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한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성장률과 관련한 전망치들을 보면은요. 네. 대체로 정부에서 내놓는 것들은 좋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그럼에도 말이죠. 불구하고 KDI가 오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췄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기관이라는 거에 대한 한계 예. 같은 거가 좀 들어있을 텐데요. 턱걸이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수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이런 국책기관에서 내놓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내년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네. 이 숫자는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3.0%로 지금 예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전체 성장률이요. 그렇습니다. 예. 기존 전망치는 3.1이었고요. 이거를 0.1%포인트 정도 낮췄는데, 뭐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3.6%를 기록할 것이라는 거, 또 유가의 평균 가격이 45달러 내외를 좀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 네. 원화 가치엔 변동이 크게 없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0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놓은 건데요. 이런 전망 중에 이제 특히 세계 경제 성장률이 3.6%가 안 되면 네. 뭐 3.1% 뭐 이렇게 0.5% 정도가 빠진다면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0.4%포인트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2.6% 네. 퍼센트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2.6% 정도 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4분기 걸 추정해가지고 냈잖아요. 네. 이 전체로 보면 2.6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제자리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잘하면. 예. 긍정적으로 보면 3.0, 잘 안 되면 네. 2.0.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 봅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민간연구소의 수치하고 비슷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6, LG경제연구원이 2.7, 현대경제연구원이 2.7, 노무라증권이라는 곳이 2.5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그 세계경제 성장률이 3.1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가 2.6이다. 이 수치가 민간의 수치하고 좀 비슷한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올해는 아마도 메르스 여파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좀 설명을 했을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변수도 없어야지 이게 달성 가능하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돌발 변수였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내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부문별로 몇 가지를 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르스 사태 같은 거 이 내수 민간 소비의 여파를 좀 줬던 부분이거든요. 올해 민간 소비가 2.0% 성장이었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개선된 2.5% 정도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 설비 분야 이런 게 이 수출 부진이 조금 우려된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 같은 것도 좀 낮고 그래서 설비 투자는 3.5% 정도 올해가 5.2%였으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성장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건설 쪽도 그런가요? 건설은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 5.0% 정도 증가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 올해 수치가 4.0이었거든요. 네. 올해보다도 건설 경기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수출은 그 2.3% 정도 감소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 내년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저유가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그런 분야들 좀 빠질 수 있고요. 올해 수출이 그 하락한 폭이 9.7이었거든요. 네. 이거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 수입은 올해가 마이너스 18%였는데요. 내년에는 0.8% 정도 마이너스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차이가 많이 지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올해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수출이 내년에도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안 좋다라는 것으로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또 적자형 그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겠군요. 그렇죠. 불황형 흑자. 아, 예. 경상수지가 1,050억 달러 정도 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가 예상치가 1,110억 달러인데 이거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유가는 좀 안정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1.4%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이 3.6%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네, 올해가? 올해가 3.7이었는데요. 거의 비슷한 예.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죠? 그게 또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네.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한 전망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설비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그걸 일자리 늘리는데 쓸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지금 기업들 하는 거 보면 예. 투자를 그렇게 늘린다는 소식은 별로 안 들리고 뭐 없죠? 자사주를 산다라든가 배당을 늘린다라든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서 일자리하고는 하여간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환율 전망은 따로 안 나왔나 보네요. 환율 전망은 제가 예. 보고서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특별한 게 없었나 환율은 봅니다. 예.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제가 네. 나중에 찾게 네.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요인이 없었으면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냥 네. 대략 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저희도 지금 며칠째 계속 유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름값이 또 너무 빠르게 떨어져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국내의 휘발유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는 시차가 상당히 있어요. 약 한 달 정도의 시차라고 하고 예. 우리는 이제 유가를 얘기할 때는 원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휘발유 가격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또 연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가격은 좀 사실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시차를 그렇죠. 두고는 어차피 다 연동이 되긴 될 테고요. 국제유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단 뉴욕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북해산 브렌트유나 두바이유가 있는데 네. 우리가 연동되는 건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그 유가라는 거죠. 말씀하신 네. 이 WTI 서부 예. 텍사스유나 브렌트유 이런 건 다 검은 색깔에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원유 네네.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예. 그거를 이제 석유 정유 회사들이 가져와서 정제를 하면 휘발유, 경유, 뭐 등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 정제된 휘발유가 거래되는 시장이 싱가포르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휘발유 값이 얼마에 거래되느냐, 요거가 한국 휘발유 가격에 이제 연동이 되는데, 네. 그 시차는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국제 유가가 그렇게 최근에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데요. 한국 휘발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탄의 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이 중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유류세 뭐 이런 네, 것들. 예. 이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 약 한 60% 정도가 세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나머지 40% 거의 가격이 한 20%, 30%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체로 이게 반영이 될 때는 뭐 10%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빠지면은 가장 먼저 휘발유 가격이 좀 많이 빠지는 나라는 어딘가요? 미국이 가장 좀 많이 반영이 됩니다. 미국은 세금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그냥도 휘발유 가격이 싼 편인데. 맞습니다. 그렇네요. 국가별로 휘발유 가격 하락폭 이걸 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유 가격은 한 6개월간 40% 정도가 빠졌고요. 한국의 휘발유 값은 6개월간 약 8%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미국은 22% 정도. 미국은 이제 단위를 갤런으로 쓰는데 쓰죠. 예. 갤런이 3.78리터인가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요게 2.85달러에서 2.21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로 환산을 하면 약 한 800원에서 한 600원 초반 정도 이렇게 떨어진 값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리투아니아, 뭐 대만, 폴란드, 캐나다, 라트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18%에서 13% 정도 이렇게 하락한 것이고요. 우리나라보다 하락폭이 좀 덜했던 나라는 벨기에 5.8%, 싱가포르 4.6%, 영국 4.5%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빨리 내려가야지 될 것은 안 내려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금 구조가 늘 문제가 되고 있죠. 세금을 가격에 연동하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재부에서 좀처럼 안 하겠죠.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나라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임금 근로자의 수입 얘기를 해보면 2014년도 평균 연봉 이게 나왔더라고요. 네, 예, 얼마로 나왔나요? 3,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딱 들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라든지 안도라든지 혹은 한숨이 교차하네요. 그렇죠. 일부는 한숨을 쉬실 테고 일부는 그래도 내가 평균보다는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1,404만 명 근로자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 근로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전체 평균 연봉이 3,240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제 전체 근로자를 1등부터 100등으로 이렇게 딱 나눴을 적에 정확하게 딱 가운데 있는 50번째의 근로자 연봉이 2,465만 원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정확히 반으로 잘랐을 때 위에 연봉을 받는 분들이 많아서 평균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봉이 6,408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 금을 딱 걷을 적에 그렇죠. 상위 20%는 4,586만 원에서 6,800만 원, 상위 30%는 3,600만 원에서 4,586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연봉 1억 연봉이 이 샐러리맨의 어떻게 보면 꿈 같은 거일 텐데요. 얼마나 되나요? 35만 1,381명. 네. 2.5%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2.5%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억대 연봉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관리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1부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내년에 3.0% 아무런 변수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침체가 계속되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었다가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벗어나면서 기술적으로는 침체를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회복세냐 아니냐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하게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열심히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선물 받으실 대상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인데요. 오늘의 인터뷰는 일본 경제의 민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예비치를 뒤집고 다시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글쎄요, 그 내용이 진짜로 괜찮은지가 좀 의문인데, 일본의 3분기 GDP 증가율, 그러니까 성장률이 연율로는 1.0% 증가를 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0.3% 증가를 했습니다. 플러스로 완전히 돌아선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지평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본 최근에 다녀오셨어요? 혹시? 네, 한 달 11월에 갔다 왔습니다. 아, 11월에요?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네. 일본 경제가 활기가 좀 없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저는 6월 달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었었던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GDP 증가율, 성장률은 마이너스였고 오히려 이제 네. 3분기에 발표된 성장률을 보니까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더라고요. 네네. 안 좋아지는 게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수치가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년 소비세 인상 충격으로 네. 인해서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회복기에 있다가 이번에 중국 제조업의 경기 위축의 여파로 네. 전반적으로 부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엔저라든지 물가가 상승되면서 기업 수익이 네.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기업은 굉장히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일본으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네. 그거에 따른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일본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경기가 좋아져도 고용이 좋아지고 젊은 층의 정규직이 비율이 한 71.8% 정도로 크게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상승하고 있다.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일본에는 프리터라고 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좀 많다 그러는데 정규직이 이만큼 늘었다는 소식은 굉장히 질 좋은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있다? 혹은 고용 상태 괜찮다라고 봐도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물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처음에 대졸에서 취업을 못하면은 정규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과거 부득경기 때 비정규로 빠진 사람이 정규직 되는
따라잡지 못하는 네. 그러한 비율은 있습니다만은 실업률이 네. 전체적으로 3%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은행이라든지 일본 정부의 주계치 예. 마찰적 실업보다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완전 고용 예. 상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군요. 예. 네, 일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그러한 네. 원인인 동시에 예. 젊은 층으로서는 일자리를 찾기가 쉬워지는 측면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그 수익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저도 최근에 보니까 뭐 소니라든지 이런 전자업체들 굉장히 고전하다가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엔저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구조조정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일본에서 남아있는 사업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일본 기업이 우위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네. 다른 기업들이 못하는 그러한 분야가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소니의 경우에는 센서 최근에 많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부품 사업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물론 TV나 이런 가전제품은 계속 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거기에 있고요. 엔고의 영향 그리고 물가가 네.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사이드에서는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기가 쉬운 그러한 그렇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 네. 그만큼 수익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원래 3분기 그 성장률이 예비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수정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비치 때는 마이너스 0.2%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다 네네. 플러스로 수정이 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뭘까요? 설비 투자 통계가 설비 투자. 수전치 예. 단계에서는 이제 기업 투자 통계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이 보관되니까 예. 실제로는 설비 투자가 플러스로 나타났고 예. 그리고 재고가 감소 요인이 되는데 그것이 예비치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가 안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다만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인 기계 수준은 계속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된 데는 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네. 또 재고 조정도 재고 감소율이 좀 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영향이 4분기에 네. 다시 재고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영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지평 수석연구원 위원님께서는 뭐 일본 너무 잘 아시니까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를 더 잘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엔저가 계속되니까 이제 기업들 좋아지고 중국 여행객들도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로 올려다가 그쪽으로 가고 많이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효과를 보는 부분하고 예.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 수익은 회복되고 있고 네.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재정 수입은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실질 성장률보다 면목 성장률이 네. 재정 수입에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면목 성장률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8.4% 성장을 했고요. 예. 2분기는 전기비 연율로 0.6%, 3분기는 1.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이라든지 정부 사이드에서는 면목 성장률이 회복된 게 금전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네. 다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임금도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네. 물가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는 않아서 소비가 최근의 경우에도 0%대로 중과세가 미진하기 때문에 네. 작년에 소비세 인상 이전에 예. 소비 금액만큼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고 오. 계속 감소했던 게 리바운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 경기에는 아직 좀 기대 이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랄까요? 일본의 소비 지출이 좀 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한동안 그 정말 쇼핑가에는 사람들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좀 많이들 다니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도 좀 느껴졌었고요. 네네. 이게 소득 같은 경우에도 아베 총리가 막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막 올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좀 늘리기도 했기 때문에 효과를 본 게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게 수치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나 보군요. 네. 변화율로 보면은 예. 이제 소비세 인상 충격이 있을 때가 소비가 많이 떨어졌고 네. 거기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데 소비세 인상 이전에 소비가 늘어났던 시기만큼 회복을 못하고 있다. 있는 예. 단계고 그리고 실금 물가가 올랐던 부분은 임금 사이드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 물가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가 최근에야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의 임금이 회복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아베노믹스 통장 이후에는 오히려 실질의 임금이 좀 부진하다라는 네. 비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수출이 네. 뚜렷하게 엔조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기업 수익은 좋아졌는데 설비 투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부진하다라는 네.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베노믹스는 아무래도 계속될 거는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일본은 법인세도 낮춰보겠다라는 움직임인 것 같고 소비세는 더 이상 안 올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베노믹스 계속되면은 일본 경제는 더 좋아질까요? 네, 아베노믹스로 이제 법인세를 예. 내년에는 29%대로 아베가 등장했을 때는 37%였으니까 높았죠. 예. 3년 전으로 7%로 인하를 하는 것이 큰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소비세 인상은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만은 2017년에 재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다만 기존의 아베노믹스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2차 아베노믹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차 아베노믹스요? 예. 네네네. 돈 풀기라든지 선전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그거 플러스 이제 결국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의 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 좀 더 일하기 쉬운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 그러한 사회 정책에 좀 알겠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 특히 내년에는 자녀원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복지 정책을 조금 늘리고 선전 잠재력 네. 그리고 임금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 예. 조금 그런 사이드로 좀 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랑 이렇게 똑같을까요? 내년에 선거 있고 일자리 문제, 설비 투자 안 하는 문제 정말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이 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의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도한구 편집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한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국내에서 하도 얘기들이 많았던 내용이라. 예, 빅데이터는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게 뭐 몇 년 전부터라 다들 이제 빅데이터가 뭔지는 알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네네. 뭐가 어떻게 중요하느냐 이 부분에서 다들 좀 막히거든요. 네. 예. 뭐가 어떻게 중요한 걸까요? 그동안, 이제 뭐 이쪽에 더 주목받는 이유들이. 예. 이제 각 시장조사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시면 예측 자료를 내놓을 때 지금 이제 포스트 모바일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스트 모바일.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카메라, 자동차, 뭐 어떤 기계, 이런 게 이제 사람한테도 연결되고 기계는 기계끼리도 막 연결되고 있어서. 네. 데이터들이 막 계속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마케팅 용어나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긴 한데 실제로 뭐 상거래 업체라든가 소매점, 또 제조업체
그쪽은 항상 고객이나 제품, 네. 그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알고 싶어하는 세상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더 알고 싶다 보니까 이제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혹시 그 도안구 편집장도 이 IT 기기 같은 것들 뭐 이 손목에 달고 다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다니시나요? 저는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긴 했었는데 예. 네. 가져왔는데 후배가 갖고 날랐어요.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왠지 네. 드는데요. 예, 네. 그걸 하고 다니면은 그 내가 걷는 것, 나의 심박동수 이런 것도 다 데이터로 해서 쌓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언젠가는 또 분석을 해가지고 나의 행태를 분석해서 내가 소비하도록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다 돈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한다고 해서 이 빅데이터들 엄청나게 네네. 쌓이는데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여기에 약간 빅데이터를 바라볼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오해가 분석을 하면 무조건 돈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RM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객 관계 관리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예, 있었죠. 예, 90년대 때. 근데 거의 다 그 성과가 되게 미비하다고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했던 분들이 되게 이제 뭐 눈밖에 나거나 네. 그래서 고객 분석하자고 하면 저 녀석 또 이렇게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네. 그 당시에도 분석하면 돈이 된다라고 단정을 짓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네. 투자를 먼저 시작하고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빅데이터도 다 돈이 되는 거 분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그래도 분석을 잘해서 돈으로 만든 경우가 있으니까 다들 빅데이터 하는 게 아닐까요? 네네네. 이제 이게 돈이 됐든 아니면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업종에서.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이제 지난 10월 달에 발표한 멜론이라는 네. 음악 서비스 하는 예. 노엔 엔터테인먼트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자기 회원 한 2,800만 명 음악 구매 이력과 네. 감상 내역을 분석해 본 거예요. 1년 동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악하고 가수 정보 60만 건을 만들었어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회원 정보를 네네. 그들 패턴들을 잘 보고 자기들이 60만 건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조회수가 이제 한 3억 8천만 회에 달했고 그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 멜론 라디오 같은 걸 만들어서 추천 서비스를 자기네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신승훈 노래를 좋아한다. 너무 그렇죠. 옛날 가수를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계속 그게 추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사한 예. 그러니까 만약에 또 힙합을 좋아한다 아니면 예. 뭐 또 가을에 늘 겨울 음악 어떤 음악을 좋아했을 때 이분이 이런 류의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이러면 그런 가수들을 찾아서 또 들려주는 거예요. 특정 가수들. 이러면 좋죠. 이러면은 왠지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당장 돈은 아니지만 다른 음악 서비스에 비해서 이 서비스는 이 자기 사용자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서비스를 더 쓰게 되고 네. 그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는 다른 서비스보다 사용자들 충성도, 네. 고객 충성도라든가 이게 더 강해지는 거죠. 그거 정말 잘하는 데가 미국의 넷플릭스잖아요. 네, 넷플릭스 같은 예. 경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회사는 원래는 영화라든가 뭐 이런 콘텐츠를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TV 사시면 알겠지만 TV에는 개인정보를 안 넣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TV는 엄마가 보는지 아버지가 보는지 네.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가 몇 대인지. 없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개인정보는 없는 상태에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본 거죠. 그러니까 네. 아침 시간을 됐더니 누구는 유아용 관련된 걸 많이 본다. 그럼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예요. 추측. 네. 어린애가 지금 보고 있나 보다. 근데 뭐 이 집에서 저녁 6시 정도 되면 항상 스포츠라든가 예. 뭐 저 어떤 드라마 쪽으로 간다. 그럼 이게 성인 다른 분이 지금 패턴을 바꿔서 이렇게 시청하고 있나 보다. 이런 식도 했었고. 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회사가 드라마에다 직접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콘텐츠 이렇게 공급만 해줄 회사가 제작까지 만들고. 참여해가지고 예. 2013년에 대박을 냈고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봉준호 감독
한때 다 투자한다고 아시잖아요. 했죠. 예. 예, 이 감독님이 만드신다는 옥자라는 영화에 네.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577억 원 제작비로 다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사용자들을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아시아 네. 쪽의 어떤 가치? 예. 지금 요즘 넷플릭스 보면은 아시아 쪽에 또 계속 진출을 더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우리나라 뭐 이제 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드리고 우리나라 있죠.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분들도 되게 사랑을 많이 하시니까 아예 제작자 직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네. 보면 뭐 유통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제 제작까지 직접 참여하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진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로봇 혹은 머신 이래가지고 머신 러닝, 딥 예.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공지능 AI 예. 있잖아요. 네. 이것하고 빅데이터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커다란 어떤 목표들이 있거든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네. 것들이. 예. 근데 그런 그쪽 연구되고 한 지가 막 3, 40년이 넘거든요. 근데 예. 2, 30년간 암흑기를 거쳤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제 완벽한 인공지능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런 기반들이 되는 거죠.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네. 그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즘은 이제 뭐 머신러닝이 뭐냐 이러면 그 사진 올리면 뭐 사이트에다 올리면 바로 친구들 막 찾아서 올려놓잖아요. 태그를 막 걸어주죠. 얼굴 예. 인식이요. 예. 예. 뭐 고양이 사진도 찾는다거나 사람들 네.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그렇게 되면 예. 그 기반 위에서 멋진 수학자라든가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네. 이런 걸 갖고 이제 어떻게 찾아내려고 또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러시다 보면 그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공되는 거고 뭐 기자들 같은 경우는 좀 앞날이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러면서 로봇이 기사 쓴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기사 패턴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 패턴을 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넣어 놓으면은 네네. 이게 이렇게 써 지시할 때 말 안 듣지 않고 로봇들이 더 잘 쓰지 않겠어요? 아 근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뭐냐면 대부분이 데이터가 있는 쪽 뉴스가 많아요. 실적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적이라든가 뭐 예. 분기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중-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 예. 특히 프로야구 같은 게 좋아하고 또 미국 같은 데는 뭐 다른 스포츠도 되게 다양한데 네. 거기서 이제 선수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많잖아요. 그렇죠. 투수가 또 던졌을 때 어떤 구질을 많이 던졌고 그 상대 비교도 되고 하니까 다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 중에 먼저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경제 뉴스라든가 스포츠 뉴스가 예. 가장 먼저 로봇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도 항상 숫자가 나오고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러면 실적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 이번에 뭐 그렇죠. 예상치가 얼마였는데 달성을 못했다 했다 이 정도는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스포츠 경기에서 이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 등판이었는데 뭐 이겼다 네. 이런 식의 뉘앙스는 못 살려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되게 진화가 되면 예. 그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때 10년치를 로봇이 만들어서 네.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예. 기자들이 앞날에 이제 불투명하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예. 그런 로봇을 몇 개를 데리고 있으면 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랑 같이 몇 개 사시죠. 네. 네. 근데 이게 사물 인터넷하고도 좀 연관이 되잖아요, 빅데이터. 네네네. 네, 어떤 식으로 비유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이제 사용자들만 패턴들만 이렇게 분석하고 했었거든요. 네. 전자상거래 업체들. 근데 예. 지금 보시면 뭐 사물 같은 곳에 센서를 달아서 네.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한 예를 들면 어떤 엔진 회사, 글로벌하게 되게 큰 GE라는 회사는 네. 그 자기네가 엔진을 팔아요. 비행기에다가. 네. 비행기 회사인데 팔았는데 그 비행기 회사들은 중동에서도 움직이고 우리나라 같은 곳에도 있고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센서 값이 다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그 중동에 모래바람도 많이 있을 거고 어디는 또 뭐 사막, 온도차에 따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대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게 이어지는 이런 그 사물 네네. 인터넷 시대에는 빅데이터가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더 빅해질 것 같고요. 그 그렇죠.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되겠다라는 네, 그 산업 것들을. 경쟁력이 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로봇 사실 때 연락 주시고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도안구 편집장이었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어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왜 예전에 그 핵심이 되던 논쟁점들은 다 없어졌는지 저희 내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